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기다렸다라는 듯이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라는 듯이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되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그렇게나 분위기가 좋았던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패배로 끝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분열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잡하게 진짜 국민의힘을 이끌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한동훈 위원장이 좌파, 한동훈 위원장은 중도 좌파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한동훈한테 묻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고 그 결과가 패배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의 절대적인 책임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비난하듯이 한 사람한테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국민의힘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원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방향성은 일단 정해졌습니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잘 뭔가 우리가 기틀을 마련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던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딱 한 표 피눈물을 흘린다. 이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4월 달쯤 되면서 절규하다시피 했던 얘기죠. 그렇죠? 초반에 이제 12월 달에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꽤나 이제 우리가 승리를 다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세등등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 4월쯤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읍소하다시피 그렇게 모습이 바뀌었었죠. 그렇죠? 그에 대한 원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달에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무렵 국민의힘에서 공유가 되고 있었던 총선의 예상 의석수는 80에서 90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한 80에서 90석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2월 8일에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또 냈었습니다. 여당이 서울 49석 중에서 우세한 곳이 6곳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 그러면 좀 우세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니까 사실상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그 2020년도 미래통합당 당시에 서울 지역에서 8석밖에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8석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용산,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가불 해가지고 8석이었던 것인데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우세 지역 사실상 보수 쪽으로 다 표를 준다라고 여겨지는 그 지역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12월 8일에 자체 조사만 하더라도 이 8석 중에서도 2석 정도가 위태롭다.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6석밖에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 2020년 총선 당시에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죠.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과 실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49%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3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80석 대 103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고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의석수를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023년도 12월 첫째 주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7% 정도가 됐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좀 떨어지다시피 했었죠, 그렇죠? 총선 직전 같은 경우는 한 30%, 35% 사이를 이렇게 좀 오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총선 전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30%대에서 35%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일단 여당 쪽이니까 총선을 치를 때도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해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의힘한테는 해당이 안 됐던 애당초 그런 총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왔었을 때만 하더라도 기세등등 했었습니다.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대번에 이제 첫 위기가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게 이제 1월 17일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비대위원으로 이제 깜짝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김경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감을 바로 또 즉각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경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그때 좀 심한 워딩이 나왔었죠. 그렇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발언까지도 하면서 사생활을 막 운운하면서 사생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단두대서 됐다라고 하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 케이스를 김건희 여사에 비유를 하게 되면서 대통령실과 그 한동훈 위원장 양측의 갈등 같은 경우도 최고치를 찍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1일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를 해라, 사퇴 요구를 하는 정말 좀 믿기지 않은 일까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아니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사퇴 요구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했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앞에 계시면 꿀밤이라도 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사퇴를 했다. 100% 제가 확신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개헌 저지선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답이 간단한 거예요. 한동훈 그래 내보냈다. 누구를 데려올 건데? 그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를 마음에 안 든다.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보수 우파 내에서도 유튜버들이 됐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까?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던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총선 패배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를 찍다가 이제 그 충남 서천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그렇죠?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 이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기세를 탔습니다. 윤석열 정부랑 잘 이제 또 조화가 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까? 그래서 당 자체 조사 결과 1월 말에 100석을 넘어섰게 됐고 놀랍게도 2월 하순 때에는 당 자체 조사에서 130석을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한동훈 위원장의 분위기도 좋아졌죠. 그렇죠? 애당초 처음에 총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구도로 민주당이 짜고 싶었는데 그렇게 짤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훈의 그 기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식의 구도로 정리가 됐었고 실제로 이제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앞서는 그런 결과도 계속해가지고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뭔가 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었고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도 130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첫 위기가 또 두 번째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2월 25일쯤 돼가지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죠. 그렇죠? 장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160석을 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로 또 입단소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게 DJ의 뭐 적자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김정은이 죽었다 뭐 김정은이가 굉장히 좀 위태한 상황이다 뭐 건강상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뭐 이래가지고 어그로 끌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진중한 모습을 잘 못 보여주는 사람이고 부산 엑스포 때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산 엑스포 꼭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한 뭐 확신을 주고 현실 파악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게끔 만든 또 장본인으로 지적이 되는 사람이 장성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160석을 거론하고 있고 물론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장성민이가 160서 이 언급을 하고요. 3월 10일에 이제 또 갑작스럽게 해병대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을 받고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일이 3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취재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같은 경우는 이종섭 대사가 출국 금지가 돼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던데 믿기지 않는 얘기 드립니다. 대통령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최상병 사건이 얼마나 위중한 사건이었고 얼마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최상병 사건의 그 팩트를 일단 떠나가지고 당연히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이 맞지만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은 일단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람을 왜 도대체 호주 대사로 임명하게 됐는지 그 경위도 저는 꼭 밝혀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그거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분명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총선의 악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또 연달아 3월 14일 4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MBC에 대한 그런 또 언급이 MBC를 통해 가지고 또 정말 또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 가지고 불통 그리고 또 고압 이런 이미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두 가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또 여론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5%나 하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부랴부랴 17일에도 대통령실에 두 사람에 대한 거취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답은 없었고요. 시간은 좀 지나가지고 20일이 되고 나서야 황 전 수석이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29일이 되고 나서야 이종섭 대사가 사임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악화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연달아 대파감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MBC가 이틀 전에 뉴스가 있었던 대통령의 그 동정 리포트 영상 거기에서 이제 딱 한 대목만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물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받아가지고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조국까지. 그러면 좀 빠르게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참모진들이 이런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고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KTV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체 상황을 담은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가짜뉴스 대응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 또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50분간이나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도 기자회견으로 하지 않고 연설의 형태로 됐었고 많은 이제 그거를 본 사람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왜 하필 2,000명이 돼야 되는 것인지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또 많았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높죠. 무려 한 90%, 80% 이상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2,000명에 딱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초반에는 견인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자연스럽게 불통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돼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과 윤석열 대통령 한 팀으로 가야 된다. 당정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어떻게 닦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겠죠.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듣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교체가 있어야 된다. 정무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총선을 직전에 앞두고 이종섭 대사를 임명을 했는지 그렇게 추천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상무 수석이라고 하는
하는 그 사람조차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하필이면은 875원에 팔고 있는 그 하나로마트에다가 대통령을 데리고 갔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번 주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전당대회를 열 것인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되고 난 뒤에 무려 한 5번 가까이나 지금 변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좀 애매하고 전당대회를 치르기에는 또 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빠듯한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원팀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원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